자, 오늘이죠. 오늘 11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이제 사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을 하죠. 코로나를 이제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이제 어디서 감염됐는지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31번째 확진자 전, 24번째, 25번째 이런 분들은 다 어디 들렸는지를 막 확인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피해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이었다면 31번째 확진자 이후로 지금은 그냥 안 보죠. 인원수 정도만 보는 거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역 체계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요. 국민 개개인이 이제 위생을 잘 신경 쓰시고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소강 상태로 어떻게 가야죠. 그러니까 전파를 좀 늦추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전파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죽고 사는 문제, 그게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이제 시작이어서 그렇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2020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이 지금 세계적인 어찌 보면 이제 생산 국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생산 기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직격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중국 공장들이 안 돌아가죠. 그리고 돌리려고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효율이 나겠습니까? 효율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시작된 게 지금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좀 걸려도 돼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안 걸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0명 죽으면 괜찮고 100명 죽으면 안 괜찮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안 걸리게 해야 돼. 한 명이라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게 이제 국가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중국발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왜 그러냐? 이게 문제가 있죠. 보면 중국 노동자들이 이제 감염과 이런 공포에 빠지면서 집을 안 나오고 이제 공장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중국이 올스톱되고, 이게 미국에도 전파가 됐다고 하는데, 중국의 어떤 그런 원자재라고 할 수는 없고 1차 가공품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조립이 되고 변형이 되면서 2차, 3차 가공이 되는데, 미국으로 아마 가는 게 한 1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어떤 부품 제품들이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부품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 완제품이 만들어지지가 안 만들어지죠. 어떤 대안이 없는데, 아마 대안이 있었어도 중국 내에 다른 업체였겠죠. 그러니까 어떤 1차적인 아주 이 값싼 자재는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만들고는 있었겠죠. 근데 그 중국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번에 0.5%포인트가 넘게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국이 아니었다면 좀 다행인데 중국이기 때문에 더 심해요. 보면 여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다. 중국이 전 세계의 3분의 1의 경제 규모를 영향을 준다고 보면 여기가 멈춘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스 때는 이제 3, 4%.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3%나 4%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10배 가까이 커져가지고 여기가 공장이 멈추기 때문에 석유가 없으면 차가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쉽게 지금 잡히는 분위기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퍼지기 시작하면서 거기다 일본도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물론 중국은 3분의 1이지만 한국과 일본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한 3분의 1, 한 이 정도가 지금 덜컹덜컹 거리면서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 가보셨어요? 백화점 가보면 황당할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황당할 정도로 사람이 없고, 어딜 가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사람이 모인다는 곳들은 다 사람이 없죠. 그냥 한산합니다. 지하철, 버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타죠. 사람들이 대신에 탈 때도 다 조심해서 타지만, 자가용으로 출근이 가능한 분들은 어떻게든 자가용으로 가고 있어요. 길이 막히든 뭘 하든. 그리고 지금 배달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걸로 시켜 먹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지만 이것도 불안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집밥을 해 먹는 지금 지경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얼마나 더 갈 것이냐. 그러면 이게 단순 내수도 지금 문제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좀 수출도 안 되고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어가면 지금 이게 문제죠. 지금 이제 부품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부품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약 1조 달러가 손실될 수가 있다라는 기사까지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이게 중국에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아주 힘들 것이다. 3, 4주 뒤에야 충격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겠죠. 지금이야 어떻게 재고도 있고 어떻게 굴릴 수 있는데 이제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의자가 없어. 뭐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케이블이 없어. 이런 상태에서 어디 가서 케이블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차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없는데 어떻게 해? 핵심 부품은 아니죠. 뭐 엔진이나 뭐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얘가 없으면 어쨌든 안 돌아가기는 해. 그래서 다른 데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걔네들도 다 중국 업체야. 그러니까 어차피 걔네들도 못 만들어. 이런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주가 지나면 본격적인 충격파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대차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울산의 생산 라인이 멈췄다. 근데 포터라인만 멈추는 게 아니고 울산 쪽도 지금 공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다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이 사진 보셨어요? 이 사진 뭐냐면 롯데월드 사진입니다. 롯데월드가 뭐 폐장한 게 아니고요. 롯데월드 가면 지금 아이들이 뭐 몇 명 정도 있는 수준? 제가 잠실에 살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한번 그 롯데월드 그러니까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석촌호수를 도는데 진짜 한산하더라고. 롯데월드 그 매직 아일랜드 있죠? 매직 아일랜드가 너무 한산해. 사람이 없고 대기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일입니다. 평일 낮에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지금이 롯데월드 갈 시간이야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본인 아이 데리고 가기가 솔직히 겁나죠. 겁나기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이렇다.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이제 타격을 이제 줄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방역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타격을 막 주기 시작할 거고 자영업자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할 텐데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요. 공장이 안 돌아가는 이유는 중국에서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건데 지금 이거 안 해도 축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아질 상황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은 솔직히 힘들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제가 지금 충격파가 이제 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안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뭐 확실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잠깐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현 상황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경제적인 충격파가 아직 안 왔다. 이제 올 것이다. 자, 이런 기사도 있었죠. 이거는 코로나가 막 발병되고 조금 지나서부터인데 2월 18일이니까 금값이 막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값이 7년 만에 1600달러를 돌파했다. 안전자산 몸값이 가파른 상승을 한다. 그래서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일인가? 금이라는 거는 위기의 빛을 발하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은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금은 리스크 해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문제가 터질 때 나의 경제적 타격을 막아주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금을 사서 돈을 번다 라고 생각하면은 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올인하지는 마시고요. 내 리스크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사놓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2월 18일 기준이고요. 그 뒤로도 더 올라갔죠. 자, 여기서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 제 이야기 살짝 넣고 들어가면은 제가 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라는 거를 12월 6일에 올렸는데
제가 뭐 나이스 타이밍으로 제가 무슨 쪽집게입니다, 예언가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면 조회수가 꽤 나왔죠. 근데 여기에 이건 1부만 있는 게 아니고 꼭 2부가 있으니까 2부를 보세요. 제발 좀. 2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1부만 있지 않아요. 왜 1부라고 써있는데 왜 반만 보고 왜 말을 하다 말고 꺼요? 막 이러는 거 좀 그만 좀 댓글 좀 다시고요. 금은 어디 가서 사면 되나요? 2부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발 2부가 있으니까 2부를 꼭 보세요. 여기 강의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한번 찝어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금을 사는 이유는 리스크 해지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리스크 해지용. 금으로 떼돈 벌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2월 6일 날 이걸 올리면서 코로나가 터질 거다, 코로나가 앞으로 한국에 막 발병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막 폭망할 거다라는 걸 예측한 게 아닙니다. 예측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런 걸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건 무당인 거고, 그런 사람들 말을 믿지 마시고,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해외, 외국에서 오는 뭔가 충격파일 것이다. 왜냐면 국내에서는 지금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죠, 급등은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인위적인 요인이 없어질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는 뭔가 충격파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달러나 뭐 금 이런 거를 사놓으면 폭락이 올 때 얘네들이 버텨주고 오히려 올라가니까 이쪽을 사라. 부동산 사는 게 너무 싫으면,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게 너무 싫고 난 도저히 전세 아니면 못 살겠는 사람이면 그냥 현금 들고 있지 마시고 차라리 금이라도 사라. 왜냐면 해외에서 충격파가 오는 거 아니고서는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충격파가 오는 걸 거고, 그럼 그 충격파가 올 때 상승하는 거를 사놓으면은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죠. 맞죠? 꼭 먹고 알 먹고고. 그래서 너무 싫으면 금을 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맞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 들고 계실 거면 달러나 금을 사놔라. 차라리 그 전세자금 대출 그 원금 갚으실 돈이면 차라리 그냥 현금이나 달러나 뭐 이런 거 금을 사라. 아시겠죠? 이제 지금 충격파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몰라요. 근데 경제에 앞으로 좋은 영향은 안 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값은 당분간 뭐 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시작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 보죠. 지금 이게 금값입니다. 금값 차트 보이세요? 여기 지금 이 주식도 이렇게는 안 올라가죠. 제가 말한 데가 한 이쯤이었죠? 이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건 운이었죠. 그냥 운이고, 그때가 바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을 좀 사놓으면은 뭐 좋겠다. 그래서 리스크 해지를 좀 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중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다시 막 올라갑니다. 왜냐면 당분간은 뭐 경제적으로 뭐 위기감이 계속 고조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상태다. 아시겠죠? 그리고 환율도 지금 막 치솟죠? 이상하게 제가 말할 때가 저점이었어. 여기서 잠깐 깨알 뭐 이렇게 신기도 없지만 그냥 한번 자랑 한번 하고, 요때였죠? 제가 말한 때가 요때쯤이었을 겁니다. 1160. 그래서 이게 지금 1200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는 금값이 달러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사놓으면은 달러가 올라갈 때 금값 올라간 거에 환율까지 쳐가지고 더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때 방송한 거죠. 요때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예측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전혀 예측한 게 아니고, 예측했다 그러면 다 거짓말쟁이고 그냥 대응을 한 거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내가 부동산 자산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게 영향을 받는 요인들은 이러이러한데, 그럼 이러한 요인들이 있을 때 요러한 반대 효과가 생길 거 아니냐. 그럼 이 반대 효과가 어디에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투자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투자의 기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 금 사러 가야 됩니까? 지금 금 삽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하시면 또 안 돼. 이게 또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막 할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본인의 자산의 그런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뭔가 리스크 해지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부동산만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 내에서도 리스크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산은 아파트,
어떤 거는 뭐 땅, 어떤 건 뭐 상가, 뭐 이렇게도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죠. 저도 부동산 내에서 자산 배분을 해놨거든요. 지역별로도 배분을 좀 해놓고. 그런데 그냥 큰 그림에서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해지는 뭘로 할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부동산에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폭락이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폭락이 언젠가 올 수도 있죠. 언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뭐죠? 자산이 아예 없어. 아예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전 재산이 전세, 전 재산이 뭐 예금, 전 재산이 보험 뭐 납부해 놓은 거가 전부야. 그리고 나머지는 월급 받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월급 들어오는 거는 다 70%씩 다 써버려. 저축은 20-30%밖에 못해. 맞죠? 그러면 자산도 없고 현실에 대응도 안 되는 거예요. 폭락이 오면 본인의 직장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터지면은 울산 공장 막 멈추죠? 아까 보셨죠? 막 부품 수급이 안 돼가지고 공장들이 막 멈추죠? 그러면 수출도 안 되고 무역도 안 되고 막 하면은 난리 나겠죠?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경제가. 그러면 본인의 직장은 가만히 있나요? 본인 직장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현금만 모으고 있는다? 그러면은 뭐 폭락이 오면 집을 살 수 있다? 폭락이 왔는데 내 직장이 날아가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집을 무슨 수로 삽니까? 그러니까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어요. 막상 폭락장이 시작되면, 저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가 10년, 11년 됐잖아요. 지금 11년째인가? 11년 동안 지방의 폭락을 보고, 서울의 폭락을 보고, 그 다음에 지방의 폭등을 보고, 서울의 폭등을 봤어요. 그러니까 폭락과 폭등을 다 봤단 말이죠, 저도. 그러면 그 폭락할 때 사람들이 사냐? 절대 못 삽니다. 무서워서 못 사요. 그 당시를 안 해봐서 그래. 본인이 그 투자 시장에 안 뛰어들어가서 그렇지, 막상 그 시장에 들어가면 못 삽니다. 무서워서 못 사요. 사람들은 오를 때 삽니다. 오를 때. 왜냐면 오를 땐 마음이 편하니까. 안 사면은 더 오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겁쟁이들도 사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못 산다니까. 그게 이 겁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랄까? 특징도 아니야. 그냥 일반인들의 마인드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막 떨어질 때 뭐 2015년 가격이 돌아오면 산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20억짜리가 8억이 되면 사겠다? 그러면 못 사요. 4억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식해보면 잘 알아. 주식해서 하루 한번 하한가 맞아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리고요. 그 하한가 빠지는 거를 따라가서 산다? 그거 손모가지 걸고 사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 그런 일이, 그런 정도로 깡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샀어. 이미 2년 전에 샀을 거야. 이미 3년 전에 샀겠죠. 아니, 그런 깡이 있었으면 아마 2013년에 샀겠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건 다 마인드고요. 결국에 남들이 도망칠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투자자인데, 그 남들이 도망칠 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도 무서워. 야, 너네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지? 나는 막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지금 앞으로 걸어간다. 야, 니네 두고 봐라. 내가 이번에 한번 기회 잡는다 라고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데 막 들어가야 돼.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길이 막 치솟고 있는데, 남들은 막 도망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방열복 입고 들어갑니다. 그냥 손에 호스 하나 들고 소방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날 때, 그 잿더미밖에 없는 데에서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그게 어려운 거야, 진짜로.